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방향성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고 이 안에 있는 리스키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저 또한도 경험했던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7대 소득 첫 번째 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실전 사례편을 오늘 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7대 소득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7대 소득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각 항목별로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7대 소득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가? 앞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이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살아나가면서 뭐 그 안에서 쪼개서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고 때로는 어쩔 때는 뭐 자기만의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취미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가만히 진중하게 생각해봤을 때 일생 동안 우리가 필요한 돈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 갭이 정말 허무맹랑할 정도로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버는 돈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의식주를 얼마나 이쁘고 멋있고 또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를 강요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고 정말 그때그때 맞는 돈들을 질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대에서 소득의 구조를 여러 가지 가져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그럼 과연 그 소득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자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시국에 이자 소득을 논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너무 낮고 마땅한 우리 시중은행권에서 금리에 적용되는 금리 연동형의 상품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금리라는 건, 이자 소득이라는 건 결국에 한 인간이 기업 또는 이제 기관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일컫는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맡기고 나서 그 돈을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안에 거기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이자라는 형태로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건데, 이러한 이자라는 형태가 과연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증권사에 가셔서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 채권도 또 하나의 이자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돈을 개인이 아름아름 모아서 같이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죠. 그렇게 해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사실 국내 장기 채권 같은 것들만 하더라도 조금 찾아보면 사실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미국 채권이라든가 이런 장기 국고채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안정성 또한도 많이 기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상품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한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자 소득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금융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자리 잡은 P2P 금융을 통해서 사실 뭐 국가나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량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또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단기간 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안정적으로 은행의 금리보다 좀 더 높게, 그 다음에 뭐 이 금융권이나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사실 금리 이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알 수 있는 다양한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원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찾아보신다면, 담은 내가 1년 한 달에 100만원씩 적금을 하는데 1년이면 1200이고 실제로 2% 받던 이자를 한 1%나 2%만 더 올려받아도 담은 20, 30만원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고 싶었던 사치품이라든가 아니 옷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즐기고 싶었던 취미를 1년에 한 번씩은 더 즐기면서 나의 삶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재투자해서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는데 아주 뭐 엄청나게 크진 않겠지만 미비할지언정 그래도 조금의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자 소득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자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자를 만들어내는 원천의 자본금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적금을 분다, 1년에 받자 약 1000만원이라는 돈에 이자를 2% 또는 5% 받아봤자 끼케야 50만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자 소득세 떼이고 또 금리의 어떤 연동 방식에 따라서 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라면 사실 그 이자 차익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돈을 우리는 아무런 어떠한 불편 소요도 없이 은행에 가서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똑같이 5% 이자를 받는다고 쳤을 때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이자 소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숨만 쉬어도 여러분들의 연봉이 이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궁극적인 이자 소득을 만들기 위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또 집착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최소한의 내가 그래도 와, 이 정도 금액이라면 내 또 하나의 소득이라고 여길만 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원천 자본금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자소득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업소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이제 사례를 들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0대 중반에 올 때까지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사업에 실패를 했죠. 물론 그 4가지의 사업에 실패를 겪고 지금의 또 다른 어나더 비즈니스는 사실 이제 성황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4가지 실패했던 사업들은 결국엔 제가 지금 이런 컨텐츠를 찍을 수 있게 된 아주 이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사람은 이 사업소득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근로소득자이든 그러니까 공무원만 아니라면 근로소득자이든 아니면 사업자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에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과 비즈니스 전략을 계속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야 거창하지만 사실 내가 조그맣게 뭐 내가 자주 다니는 뭐 회사와 집에 오가는 곳에 주말에 나가서 붕어빵을 파는 것도 하나의 사업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근로소득에 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여가 시간과 충분히 휴식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소득이라는 걸 창출시킬 수 있는가. 정말 많이 요새 도전하시는 것들이 뭐 온라인 쇼핑몰도 될 것이고 뭐 플리마켓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게 와 너무 많이 레드오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럼 과연 나는 그 많은 어나더 비즈니스 중에서 내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고 담은 안 할 때에 비해서 함으로써 내가 나름의 소소한 재미도 느끼면서 자기 개발도 되고 한 달에 뭐 적게는 30만원 뭐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까지도 내가 어나더 비즈니스로 조금 더 추가적인 사업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없는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멘토링했던 많은 멘티들 중에서 저는 직장인이고 공무원인데 그럼 저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잘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일과 관련되어서 토목직 관련 공무원을 하고 계시니까 잘하실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본인이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게 뭔지 여쭤봤더니 본인은 그래도 뭘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렸던 솔루션은 바로 목공이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주말에 관련된 공방이나 아니면 목공소에 가서 조금씩 그 다음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목공을 배웠고 거기에 따른 장비들을 아름아름 사가지고 뭐 담은 뭐 한 달, 2달만 이루어지는 않겠죠? 1년 동안 천천히 목공 기술을 배워서 그걸로 인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처음엔 자기가 사용하다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엔 플리마켓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그 이후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상당한 매출을 올려서 지금은 결국엔 본인의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형태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아이템은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진 않겠죠. 저 또한도 4번의 사업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아이템을 발견하고 찾고 탐구하는 과정들이 약 10여 년간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그건 나의 일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지 언정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야를 찾고 탐구하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에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뭐라도 도전해보면 적어도 내가 실패라는 결과치를 얻을 수도 있고 경험치를 얻을 수도 있고 조금씩 하면 작은 성공에서 오는 만족감과 더불어서 그 작은 성공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성과로 다가가서 그게 또 하나의 사업소득이라는 하나의 소득의 원천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근로소득이었어요. 근로소득을 잘하는 방법은 뭐 없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잘해야죠. 눈치 잘 보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실수하는 거 없는지 그리고 빨리 기회 훔쳐봐가지고 누가 잘한 거 있으면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런 것밖에 더 있을까요? 직장생활, 근로소득이라는 건 열심히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네 번째 소득을 넘어가서, 네 번째는 배당 소득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배당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분류하기를 이제 금융배당과 사업배당이 있는데, 금융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지금 배당락 시기는, 대한민국의 배당락 시기는 12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되게 핫한 게 배당주들의 주식이 막 뜨기 시작해요. 왜냐면 사실 배당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익을 분배한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서 이제 배당주를 막 찾아보고 구매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래서 그럼 과연 배당주에 마땅한 투자 종목이 없어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혀보면 이런 배당주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우량주에 대해서 미리 재테크로서 하나의 품목으로 정해놓고 지속적인 투자를 했다라면 이 주식의 등락과 관계없이 나는 일정 금액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국내 주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은 1년 내내 배당을 한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애플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MS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배당주들은 1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의 가치에 등락을 제외하고도 나한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나한테 배당을 해줌으로써 내가 또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원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당주에 관련된 부분 또한도, 물론 한 번에 지금부터 당장 5천만원, 1억, 10억씩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도 재테크의 수단, 또는 내가 소득을 올리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그 다음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도 하나의 소득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배당이었어요. 사업배당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붕어빵 가게를 하든 아니면 술집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신발 가게를 하든 뭐든 간에 사실 어떤 대부분의 사업은 리스크를 수반하죠. 왜냐면은 초기에 들어가는 권리금과 그 다음 인테리어 비용, 사업 운영 비용 등등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발생되는 이익금이 없다라면 사실 그 리스크는 온전히 오너가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리스크를 몇 군데로 나눠서 여러 명의 투자자가 들어가서 전문 경영인 또는 전문 운영자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을 리뷰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으면서 그 리스크를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혼자 비즈니스를 했을 때보다 한 가지의 사업을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함께 들어서 한다라면 그 일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그 다음 노력 등등을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내가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조그만 뭐 가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같이 함께 해보시는 것도 마땅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찾는다라면 이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약 대략적으로 사업 초기 비용이 뭐 1억 정도 있어야 되는 뭐 분식집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기서 총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내가 일정 퍼센테이지로 약적으로 20% 정도 되겠죠? 그걸 내가 매월 사업소득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사업의 원천이 될 수 있죠.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융상품이나 어떤 금융기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리스키할 수 있지만은 이 또한도 분명히 누군가는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자신의 소득 원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소득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배당 소득으로 이제 일단락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과 바로 연결지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다섯 번째, 누구나 꿈꾸는 건물주의 꿈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임대소득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모든 소득은. 근데 이 또한 여러분도 당장에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임대소득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떻게 건물을 살 수가 없는데 무슨 임대소득이야, 또는 야 지금 나 살 집도 없는데 무슨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서울대학교 입구에 있는 정말 많은 그 대학생들과 그 다음에 주변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당장 네이버를 키시고 네이버에 서울대 입구 오피스텔 검색하시면 보통 많은 방들의 매물이 나올 겁니다. 보통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또는 55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가죠. 근데 이러한 실제 오피스텔들의 실제 매매가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 가는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임대소득을 창출하냐면, 내가 뭐 5년간의 직장생활을 해서 종잣돈을 내가 한 3천 정도 모았습니다. 물론 이건 여유자금 조금은 있을 때죠. 내가 지금 당장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신혼집도 못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내가 살 집은 신혼집은 전세로 얻었고 이 3천만 원에서 주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 2천 정도나 1억 사이의 금액을 받아서 서울대 입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나의 총 자산 중에서 부채는 1억 원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억 원이라는 거를 지금의 주담대 금리로 따지면 보통 2에서 3%로 대출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1년 동안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이자, 월에 한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금액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힌트, 제가 처음에 서울대 입구에 있었던 많은 매물들을 검색해 보시면 보통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에 월세 45에서 6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그러면 나는 대출을 받아서 이 조그만 오피스텔, 뭐 5평짜리 아니면 7평짜리 구매해서 1억에 대출 받아서 한 달에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이자를 내는데, 나에게 발생되는 이자 소득, 월세 소득은 한 달에 60만 원가량이 된다고 쳤으면 그 안에 벌써 40만 원 기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1년간 40만 원에 곱하기 12 하면 480만 원 정도의 불로소득을 또 임대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또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물론 규모의 경제예요. 이것도 내가 종잣돈이 3천만 원 있으면 여기가 맥스일 것이고, 종잣돈을 5천, 1억, 3억, 5억 이상 모았다면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임대소득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지금 당장에 내가 정말 적합하고 관심도가 있어서 적당한 매물을 찾았다면 지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정도 이내에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소득 원천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산을 형성하시고 저축, 그 다음 또 재테크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그래 내가 지금부터 5년 또는 10년 이내에 나는 종잣돈 3억을 모으겠어, 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용 부동산으로서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5억 원 또는 10억 원 또는 7억 원대의 아파트 또는 상가 건물을 매매해서 여기다 월세를 발생시킬 거야 라고 계획을 해보신다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10년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또 하나의 소득 원천, 임대소득이라는 5번째 소득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또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6번째 소득 같은 경우는 연금 소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연금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하고 너무 먼 일일 수도 있고 좀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연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이 기준 45세부터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금융상품들은 조금 더 개시 나이가 빠른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러한 연금은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연금 상품들, 뭐 연금 펀드도 있고 뭐 연금 저축, 연금 보험 등등 기타 등등의 개인형 연금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상품들을 분석해 보면 대략적으로 20대 또는 30대의 성인이 대략적으로 20년 정도의 연금을 납입을 했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납입했다 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평균 은퇴 연령인 68세 또는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70대의 이제 그 은퇴자가 지금같이 100세 시대에서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보통은 소비자가 본인이 낸 연금 보험 또는 연금 펀드, 연금 저축에 낸 돈보다 70세부터 100살까지 살았을 때 받는 연금 액수는 평균적으로 3배를 상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제외하고 내가 낸 원금보다 30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상품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런 300%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바치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또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지만, 연금 소득의 가장 큰 핵심은, 연금은 오로지 투자자 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이 나중에 어떤 책임을 회피해 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그림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금의 삼중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 밑에 층 가장 기반이 되는 거에 국민연금이 깔려있단 말이죠. 뭐냐면 거기에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도 써놨어요. 국민연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 2층에는 퇴직연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업에서 그 책임을 분담하는 거죠.
회사,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대한민국에 퇴직연금 들어주는 기업이 많나요?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퇴직금을 안 주면은 고용주가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근데 퇴직연금은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무 강제는 하고 있지만 어떤 제재조차는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대부분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 퇴직연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안정적인 노후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 맨 위에 있는 개인연금만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개인은 실제로 개인이 취사 선택해서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 양을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게 조절하는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 제가 연금이라는 것을 너무 재테크적 측면이 아니라 노후적인 측면을 맞췄는데, 이렇게 연금이라는 건 사실 어마무시한 겁니다. 국가에서 절대 여러분들의 노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45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나 40대, 50대가 계신다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때 철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금 관련된 펀드에, 예를 들어서 연금 펀드에, 미국 주식형 펀드에 내가 연금을 대략 20년 전에 한 10년만 원 넣어놨다.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금리 연동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금리 5%, 뭐 7%, 8% 줄 때 연금 상품 20년만 납입하셨으면 지금 끝났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내셨던 돈보다 지금은 많게는 6배, 7배까지 45세 이후 시점부터 그 연금이 터지게 될 텐데요.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소득 구조는 바로 연금 소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왜 7번째냐면 가장 만들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기타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뭐 나름의 권리소득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소득의 유형을 나눈 것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기타 소득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저작권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만들거나 곡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집필할 수도 있고, 특허권을 획득할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 앞서서 있었던 소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한데 묶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기타 소득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또한도 여러분들한테 무시할 수 없는 소득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꿀 파는 남자인 저도 이 기타 소득을 다른 것은 다 만들었는데 이 기타 소득만은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했던 소설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탈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집필을 완료할 예정인데, 자, 이런 것들처럼 기타 소득은 제가 명확한 어떤 방법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각자가 잘하는 것과 취미를 느끼는 것, 특기를 가지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7가지 소득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많은 나의 권리와 나의 어떤 역량이 투입이 되어서 이것을 이 세상에 내어놓고 소득으로서 창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있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살펴봤고, 1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다면 2탄은 좀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제 이야기를 더하면 좋지만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컨텐츠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사실 재미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 와닿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영상들에서 제 이야기도 조금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저녁 9시를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도 퇴근을 해 있겠죠. 근데 그가 뭐 씻고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내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서 내가 진짜 육체적인 정신적인 노동을 해야만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실 건가요? 정말 다양한 소득 구조와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랜 일정 시간을 투자한 이후 평생 동안 불로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녀와 내 자식, 내 가족과 나의 어떠한 안위와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해야 될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꿈을 파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